저는 한국델킴이라는 회사에서 왔고요. 저는 한국델킴의 안태현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앞서서 원래도 그러면은 뭐 소프트웨어에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가공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좀 이해를 해드리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 쪽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일단은 가공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으로는 일단은 CAD가 뭔지, CAM이 뭔지, 그리고 가공이 뭔지, 또한 저희 제품군이 뭔지 이렇게 구성을 나눠놨는데 일단은 1, 2, 3, 4 중에 3, 4번은 굉장히 좀 줄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최대한 줄이고 1번, 2번 내용을 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 좀 많이 눈에 익으신 그림이실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2D 도면이고 다음으로는 3D 설계, 모델링 파일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의류, 섬유, 디자인에서 쓸 정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AM이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조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조의 의미란 기계로 가공을 하시는데 그 가공함에 있어서 직접 컴퓨터로 예를 들어 툴패스라는 그런 것을 생성을 해서 직접 응용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공이나 이런 영상들은 그림보다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공입니다. 가공이라고 하시면 혹시 직접 가공하는 것을 기계로 가공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가요? 혹시 CNC나 MCT 이런 것들 기계에서 직접 이런 제품들을 가공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공하는 것들을 직접 컴퓨터에서 툴패스라는 걸 짜서 직접 기계에 입력을 함으로써 가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공이라는 것도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가공이라는 것도 있고 3D 가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계마다 2축이 있고 2 플러스 3축 3 플러스 2축, 5축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그림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동영상을 좀 이따가 쭉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 가공이라고 하면 일단 가공은 각각의 제품을 마찰을 이용을 해서 깎아내는 것을 가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합니다. 그 중에 선반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물은 직접 돌아가되 공구는 진입을 하면서 마찰력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것을 선반이라고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공물은 직접 돌아가고 있는데 공구 같은 경우에 직접 진입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CNC 가공이라고 하고 보통 2축 가공이라고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제조 현장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보시면 직접 가공물은 돌고 공구는 진입만 함으로써 서로 간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들은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가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선반 가공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가 좀 대략적으로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선반 가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형상처럼 선반 가공으로는 가공이 안 되는 가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밀림 가공이라고 해서 가공물 자체는 서 있고 공구가 회전을 해서 서로 마찰력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그러한 가공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선반 가공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이 가공물은 서 있고 공구가 돌아가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직접 가공을 하는 이런 가공까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은 선반 가공은 보통 일반적으로 터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가공을 밀링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을 합쳐서 턴밀이라는 가공으로 보통 가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동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좀 있으신가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는 거로 이해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선반 가공 배제하고 그 밀림 가공이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공물은 그대로 서 있고 다음과 같이 고속으로 마찰력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은 밀림 가공이라고 말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즉 제품 자체가 파이프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할 때 선반으로 가공을 많이 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판때기, 플레이트판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밀림으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공들이 옛날에는 수기로 어떻게 보면 컴바인을 하다 보면은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손을 타서 발생하는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에서 직접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함으로써 그러한 에러들을 보다 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이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리진 않고요. 가공에 대해서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축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이 보통 고정이 돼서 가공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품은 고정이 돼서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굴곡이 많이 가 있고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구와 가공물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계에서 직접 이런 가공물들을 제어를 하면서 X축, Y축, Z축 돌아가면서 가공이랑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공물 자체가 다음과 같이 좀 형상을 타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일반 밀링에서는 가공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축이라고 해서 축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시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런 가공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오토데스크사에서 번역을 해서 내용이 나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이러한 가공이구나.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후에 마음으로 없는 오늘 교육 중에 CC 교육이 있어요. CC 교육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공부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고 그럼 이제 공부의 마음은 공부가 재료와 직접 공부의 마음은 레이저 포커는 레이저를 끄고 공부가 없어서 말대로 공부가 시스템을 달라지지만 레이저가 굉장히 정밀한 또한
이 공장의 작업 환경이 깨끗하다는 거죠. Let's take a look at some actual machining processes. So to start, there's kind of two fundamental ways of machining. What we refer to as milling, where you have a cutter that's spinning, and the cutter moves in relationship with the stock, or the stock moves underneath it. We have a cutter that's moving through stock that's spinning. So as a result, a little design for manufacturing trick or tip that you need to know if you're designing something that's going to be CNC cut, you need to have radiuses in the corners. But people say, well, why can't you put a square cutter in the machine? Well, the square cutter is going to spin, so it'll still leave a radius in the corner. So you need to design parts with radiuses in the corners so tool can get in there. There's lots of tricks you can use to relieve pockets and things if you need something sharp to get in. On the other hand, turning is where you're going to spin the part, and the tool is stationary and it runs through the part. So you end up with round parts like this one, so the part spinning, the tool cuts the stock. Does that make sense, the difference between milling and turning? Perfect. Alright, so let's watch our first video. So this is some footage from Pier 9 where we're cutting the part. A couple of things you might notice. There's a part on both sides. So we're machining the top half of the part, and then we're machining the bottom half of the part. So you can see on one side we machine the top, and then we flipped it over and machined the back side. So it's another thing we have to keep in mind when you're milling something. You have to be able to hold on to the part. It's always a lot of fun to see the chips flying off. We're taking a block of material, we're removing the material that we don't want from that block of material. You'll see things like tool changes happening, so this machine has a carousel of tools, and you pick what tool you want it to use, and it's going to grab that tool out of the carousel. The last operation is going to come in and thread a hole, so it's actually synchronizing the speed of the spindle with how far it's going down. If you look at the part, there's actually threads you can thread a bolt into. So it's a high level of accuracy in the machining process. So the water jet, by and large, is to get chip evacuation. There was a period of time where the water, we call the coolant, played a big factor in keeping the tool cool. Today, most cutters actually work better if you take an aggressive cut and puts the heat into the chip. So for the most part, we use the coolant to get the chips out of the way. Especially something like aluminum, we can remove material so fast that if you don't get it out of the way, you end up double cutting it, and then you can't be as efficient with your cutting process. Does that make sense? So a quick other thing that I want to notice too, so as we start talking about milling, then you start talking about how many axes is the machine. So if you went to Pier 9, everybody probably stopped in front of the big mooring and said this machine is an 11-axis machine. So it's the number of axes the machine can move in. We'll talk about that later, but that machine's really two machines stuck together. Machining starts at what we would call 2.5 axis, which is what this part is. The half axis is actually something that CAM guys sort of came up with to differentiate our products. But really what we're saying is we're doing all of our cutting in the XY plane, and the Z axis is just used to position down to a depth, so you end up with prismatic parts. Now, to break the rule a little bit, we are helixing into a pocket, so you get 3-axis moves. But if you hear people talk about 2.5-axis machining, you're talking about prismatic parts where the tool is going to a depth and then doing all the cutting on one plane. Does that make sense? Perfect. So let's watch our next video. So now when we start talking about 3-axis machining, we're starting to use a ball nose end mill, and we're creating a topology, a free-form surface, where we're using all 3 axes at one time to machine the surface of a bar. So when we talk about 3-axis machining, it's the same physical machine. The machine has to have the 3rd axis to get down. There's no difference. The difference between 2.5 and 3 axis is merely a software limitation we've done to differentiate what the products are. 이런 가공들은 산축 가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next is what we call 4-axis, and you'll see the part do a quick spin at the beginning. It's already done. So now we have a 3-axis machine that has the ability to rotate a part around, so we can get at multiple sides of it. So again, I'll show. Again, this is a rotary machine, so it's super fast. At the very beginning, you see it rotate the part around. So now instead of just being able to get at one side, we can tip the part over and get at the other side. So now we start talking about 3 and then +1. So
So I know our math in the CAM world is a little funny. We call it a half axis when it's positioned to Z, and when it's a positional rotary axis, we call it +1 and +2. There's all kinds of weird little lingo things with our business, but that's what we're calling 3 + 1. So now naturally,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with 3 + 2? Now we can move it in multiple axes, so we can tip a part over and machine here, and tip it over and machine here, and tip it back up and machine here. It doesn't mean you can machine a part that's any more complicated, but instead of having to put this part in a vise and machining it from here and then have somebody open the door and flip it over and put it back in another vise, now the machine can tip the part around and get at whatever side you want. So now we have what we call 3 + 2. That anybody would probably say, well, that's 5 axis. But when a CAM guy or a CNC guy says 5 axis, they're talking about something different than 3 + 2. So 3 + 2 is I'm just positioning, and then all my cutting is in 3 axes. Does that make sense? The truth is the vast majority of 5-axis machining is +2 because it's a lot faster. As soon as we start surfacing, you saw that part we were surfacing, it takes a lot longer to create a shape. So we try and make prismatic shapes that kind of come at different angles. That's where the 3 + 2 comes in. Making sense so far? So when I use the word prismatic, and if somebody says it's okay, I'm talking about shapes that are created with cuts, extrudes, and bosses. So it's kind of vertical walls and normal shapes. Is that how you'd use the word too? Okay, it's all good. Sometimes machinists use words in funny ways. So anyway, this is, any guess of what we're on the side? This is turning. So now we can see the tool is coming in relatively stationary and the part spinning. So naturally, every part we create is going to be round when you're spinning the part. You're also seeing in the video, we can see the tool change is a little different in most turning machines as well. Let's play it again. So this whole carousel is a tool changer. So now to change a tool, it's backing off and spinning to get another tool in there. But again, it has a set of tools that it can spin around and get to. So as we get a little more complicated, if you hear about milling and turning, now again we're reducing the number of times you have to set a machine up and putting it in multiple machines. In this case, we're performing milling operations inside of the lathe. So you can see it's instead of spinning the part, now we have a milling cutter and we can come in and add features, milled features to a part that was a spun part. Hans made us a nice little part of Pier 9 to start off his desk before the meeting, so thank you. This is an example of a milled turn part. We've turned the outside, and then instead of having to take it out and put it on the machine and have an operator do that, the machine came in and did the milling operations on the backside. Pass that around so you can get a feel for how that is. I think you can constantly see the theme of what we're trying to do is make the machines more and more complicated so that there's less and less operator intervention. The less time a human touches it, the more accurate the part can be, and the more we can drive costs down. Incidentally, that's driving a lot of our business because companies are now saying I can manufacture in America because it costs the same amount to put a machine there and the parts coming out of the machine finished. So it's driving a lot of what we're calling onshoring. So now we're going to do true 5-axis. So now it's the same machine. You're actually going to see it again later. That's the machine at Pier 9. We're using all 5 axes at the same time. So when we talk about 5-axis, we're talking about all 5 axes at the same time. You might do 3 + 2 on the machine, but when we say 3 + 2, what do we mean? We're positioning in 2 axes. When I say 5-axis or true 5-axis, we're talking about using all 5 axes at once. So this was Iron Man's head that we made at Pier 9. Incidentally, we made that. We came up to set up the post-processor, and I'll jump into that a little bit later, but we came up to set the post-processor for Pier 9, which is how we communicate with the machine. We thought we have to run something on the machine now that we got it all set up. Somebody walked by and said, "There's a big Iron Man." So my intern hopped on GrabCAD and downloaded the model, machined it up, but the process of programming it was about an hour.
일단은 각 축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은 끝났고요. 일단은 PPT에서 간단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영상에 대해서 일단 뭐 가공이 어떤 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다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한 뭐 2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 쉐이프가 뭐냐면 일단 3D 모델링 보면 모델링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메이트 세 가지 나뉩니다. 해당 영상에 해당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밀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삼축, 금형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3축 가공, 3플러스 2축 가공, 또한 5축 가공, 이런 가공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다음으로 피처캠. 피처캠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선반 가공이나 혹은 일반적인 플레이트 가공을 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반과 밀링을 이용한 2D, 2.5D 형상 가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피처캠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리면요, 2D랑 2.5D 위주의 간단한 부품이나 이런 형상들은 피처캠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3D, 3+2축, 5축과 같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이라든지 금형 가공은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피처캠은 일반 CNC 선반, 턴밀, 자동 선반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파워밀 같은 경우에는 3축 가공, 5축 가공, 또한 파워밀 로봇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일단 영상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CNC에 대해서 할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지만 저는 IoT 센터에서 CNC 업무를 맡고 있는 구재우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디자인으로 출발을 해서 8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한 8년 동안 건축 일을 하다가 기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중간에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하고 주로 이제 덴탈 의료 쪽 기구 설계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때 이제 연구소 일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솔리드웍스라는 3D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파워밀 지금 강연하신 파워밀 등으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또 집에 가서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집에 가면 집사람이 만들다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할 정도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저한테 맞는 일인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뜻으로 오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이커 스페이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강연을 해주셨지만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하는 그 CNC 연구는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CNC 업무가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데 CNC 업무가 보통 남들이 디자인한 걸 깎아주는 거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만은 좀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창의적인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발명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이끌어 나가는 진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이 스스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사람 같이 이제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사람 같이 문제라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 어떻게든지 그 공간에서 꾸역꾸역 기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에 능한 어떤 그 사고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능동적인 사고, 아까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요. 대부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그렇게 조건이 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크루가 여러 명 있지만 CNC 파트는 아마 대부분 한 명 내지는 두 명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라 혼자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CNC 업무라고 해서 CNC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델링 같이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좀 하실 줄 아셔야 자기의 업무를 CNC 관련 업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동적으로 어떤 물건을 깎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이 굉장히 비반복적이고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고 매번 방법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보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물을 깎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지그가 필요한데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2개, 3개 한꺼번에 여러 개를 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지그는 이걸 만들고 나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그가 이제 요거 한 번만 있지만 어떤 거는 2개, 3개 되는 경우들인데 그 제품을 하나 깎기 위해서 지그를 상당히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창의적인 일이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요. 요건 전기 바이크의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트를 결합하기 위한 이제 브라켓, 그 다음에 모터를 지지하는 브라켓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바이크에다 이렇게 장착하는 모습인데 완성된 모습은
이런 게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이거 전기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게 중국산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한 10만 원대 싼 중국산 자전거에다가 뭐 많이 부품이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스크휠, 진짜 디스크휠은 아니고요. 가짜로 만든 건데 디스크휠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거 체인 가드라고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부동 모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배터리 케이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기 바이크.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케이스하고 브라켓 요게 세세하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데 이제 가공도 해야 되고 스스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많은 기술이 필요한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전자 부품 컨트롤러 케이스인데요. 전기 바이크에 들어가는 제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D 모델링 상에서 이렇게 딱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공한 것을 이렇게 이제 조립해서 완성을 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이제 전자부품인데요. 전자부품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케이스 제품이 되고요. 요건 바이크에 들어간 배터리 케이스 커버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인데 때로는 이게 좀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든 그 모양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크기가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한 40cm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 깎으면은 이게 ABS 재질로 깎는데 쓰레기가 얼마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거의 쓰레기 봉지 100리터짜리 하나가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를 해야 돼요. 남들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가공해서 이제 뭐 커버 케이스에 이제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D 프린터보다 밀링이 좋은 이유가 3D 프린터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적층 그 면에 어떻게 보면 가로 라인이 보이는데 밀링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금형에서 이제 뽑아내는 것 같은 매끈한 표면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버 제품을 프로토타입 러버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을 가공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덴탈 쪽에 그 기기 개발할 때 케이스를 안에 내부도 물론 직접 설계하기도 했지만 이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 케이스가 보시면은 거의 금형에서 나온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밀링으로 따로따로 분해를 해서 밀링으로 그 부품을 깎은 뒤에 이제 조립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설계한 3D 프린터 케이스. 그러니까 3D 프린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하시겠지만 그 적층형 3D 프린터 FDM 방식 그 이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날개를 그러니까 차에다 이런 날개를 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그 CNC 머신에서 알루미늄을 커팅한 뒤에 여기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 검은색 부분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차체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합적인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개를 다닐 때 이 가공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이거를 차에 맞게 정확하게 여기 안에 이제 브라켓이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측정을 해서 또 디자인하고 어떻게 할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이제 들어간 작업이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작업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통신기계 이제 케이스가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덴탈 쪽에 있을 때 제가 개발한 건데 요거는 저희가 치과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크라운 기구 중에 보여주는 거 이제 교합기라고 하는데 그 모델을 교합할 수 있는 디지털 교합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금형 모의 금형 이제 저희가 가공한 거고, 그리고 이건 전기 바이크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런 것도 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자동차 휠인데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GM이 한 1몇 cm 정도 이게 이제 크기가 자동차 크기가 꼬마애들 갖고 노는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의 휠을 이렇게 깎아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통신 장비 케이스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지금 한 단면만 보여드렸고 이런 거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것까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기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처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착오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일 경우에는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또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하면 어느 순간에 성공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백지 상태이지만 분명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뭐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제 강연을 할 텐데 이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밀린기를 돌리기는 아마 힘드실 거고요. 물론 배워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NC 가공이 아까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CNC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왔다 누가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해서 이걸 깎아야 되겠다 하면 그 일을 처음에 어떻게 이제 순서를 잡아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의뢰품이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어떤 걸 깎아야 된다고 하면은 먼저 그 깎아야 될 대상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공물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3D 모델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들이 올 때는 그게 이런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로 오거든요. 지금 이번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보여드릴 건데 이런 모양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무형의 형상으로 옵니다. 그 무형의 형상 오는 거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든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뿐이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고 파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실질적으로 이 결과물을 예상하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미리 이제 그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보면서 이제 먼저 가공 재료가 얼마큼 들지 그 재료의 소모량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공 방향에 따른 언더컷 이게 이제 가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언더컷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언더컷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CNC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축으로 볼 때 이게 보통 공구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이게 드릴처럼 생겼습니다. 공구날 드릴인데 이 방향 Z축으로 보통 이걸 Z축이라고 하는데 이 Z축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공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공물이 예를 들어서 가공물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이제 베드가 이렇게 되겠고, 가공물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제 쭉 이 공구의 툴을 이렇게 쭉 가면서 이런 부분은 다 깎을 수 있겠죠. 근데 깎을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적색 부분, 이 부분이 언더컷이 되겠습니다. 컷이 안 되는 부분. 안 보면 그러면 가공하는 입장에서 저런 부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언더컷이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못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되게 하려면 물론 저희들은 노하우를 다 알고 있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가 처음 가공을 한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해를 해서 한꺼번에 장식에 들어가시니 저기 보시면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네일 깎기 때문에 이런 옆부분, 측면 부분을 깎기가 없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깎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따로 떼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델링상에서 이 부분을 커트를 해서 그러니까 베드에서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깎으면 깎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깎은 거를 띄어다가 이제 여기다 붙이면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더컷의 이유. 그러니까 언더컷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언더컷이 최소한이 그러니까 없는 부분을 가공축으로 잡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하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언더컷이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우측 가공기로도 가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물론 얘도 따로 이 가운데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가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축 가공기로 돌려야 되는데 요런 게 이제 사축 가공기로 하는 건데 이제 물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깎는 건데 저기 보시는 저기 이제 반지가 쓰는 것도 이렇게 따로 깎은 거를 나중에 조립해서 이제 저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공 모델 스터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가공모의 크기가 자기 조건하고 맞는지. 왜냐하면 난 기계는 크기가 손바닥 많은데 깎아야 할 거는 예를 들어서 1m만 넘는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더컷이랑 연관이 있는데 1차 가공모의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이라고 했을 때 1차 가공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언더컷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가공축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언더컷이 있는 부분은 따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는 한번 위에서 이제 이 방향의 이 부분을 처음에 1차 가공축으로 한 뒤 2차 가공축에서는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서 전용의 지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뒤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깎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복잡하고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요시 모델을 분해해서 이제 가공한다. 그게 이제 VA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 소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가공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델의 연구가 끝났으면은 과연 어떤 소재로 깎을 것인가. 물론 의뢰하시는 분이 소재에 대해서 저는 ABS로 해주세요, 알루미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 결정이 되면 그 소재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야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은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거는 전용 툴이 있는데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된다고 자동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가공 소재에 대한 연구가 툴뿐만이 아니라 그 크기, 두께 그리고 툴의 이제 길이 이런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로에 맞는 알루미늄이냐 ABS냐에 따라서 이제 전용 공구가 이제 좀 형태가 다르냐, 재질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공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고정이 제일 힘듭니다. 고정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우리가 가공을 하려면 그냥 놓고 깎으면 되지. 근데 놓고 깎으면 걔는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붙잡아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 붙잡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그도 만들고 뭐 바이스로 잡기도 하고 크래프로 잡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제 툴이 지나가면서 얘를 쳐낼 때 얘 걸리는 힘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 붙잡았던 걸 놓치게 되거나 그러면 걔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계가 망가지거나 충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를 이제 진공식으로 할 경우가 있고 클램프식으로 할 경우가 있고 뭐 지그 고정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는 진공 부착식인데 진공 부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진공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진공 면적으로 해서 이제 그 힘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공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료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료의 그 표면이 얼마만큼 다공성이지 않고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냐에 따라서 또 그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재도 실제로 깎을 크기는 수톤만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걸 재료를 굉장히 작게 하면 걔가 거기에 버티지 못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는 작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소재를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공 소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공 프로세스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잡아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안에 가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멋있게 짤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제목이 근데 이 안에 그 오제트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막 예쁘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이제 남자가 찍은 외부에 이제 스프라이트 같은 거 그거잖아. 근데 이제 아니야 예쁘게 있는 오제트만 쓰라고. 아, 이거 세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그라프 블록 자체가 센서인데 이건 애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렇게 접시 같은 거야. 전기 받는 거. 게임 해가지고 게임 여기 조이스틱이랑 봤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1교시에 이어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것에 대해서 아까 1교시 처음에 가공 모델 MT 스터디하고 이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가공 모델 스터디하고 두 번째로 소재 연구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잠깐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아시죠? 영화에서 나왔던 유명한 T800이라는 사이버거든요. 제가 이제 덴탈 쪽에 업무 하면서 취미로 한번 만들어보거든요. 이빨까지 나. 저 치아는 실질적으로 이제 V차 환자들의 그 틀니용으로 사용된 레진 치아, 그리고 교화도 정확하게 되고 측방 운동, 전방 운동 그게 이제 다 되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근육이 저작근이 되게 많은데 한 4가지 정도 저작근을 이제 모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일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강사라고 하시면 서버모터가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그 교합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이거는 저 모형은 돈 주고 산 거고요. 저 뒤에 이제 메커니즘을 이따가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만드는 도전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형 모델을 구입을 한 뒤에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저렇게 뒤를 뚜껑을 열어서 저기 이제 기자재를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저는 프로그램 미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간의 그 저작 운동을 모방했지만 요즘에 이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전자회로를 통해서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지가 이제 자동적으로 아까 같은 거를 따로 손으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지 않아도 지가 자동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시회나 어떤 데 갔을 때 이거 한 대 갖다 놓으면 이게 약장사가 약 팔기 전에 대출하는 거가 그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써먹고 이게 서버 모터로 저렇게 무선 조정기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이게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이 계속 전시에 나가면 8시간 동안 계속 옆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두이노 같은 장치를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야지 되겠죠. 네, 그럼 아까 끝난 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받으면 연구를 하고 가공 소재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공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공 축을 아까 말씀드렸고 1차 가공 축을 일단 결정한 다음에 2번, 3번, 4번 계속 깎아야 되는데 그 2차, 3차 가공 축을 어디로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은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그랑 벨이나 크램프를 고정을 하는데 2차 가공부터는 대부분 전형의 지그, 안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다이스에 몰려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지그, 아까 같이 이런 통신 장비 케이스 보여드렸는데 1차로 이렇게 이제 따낸 뒤에 1차 가공할 때 보통 그냥 대충 얹으면 되거든요. 그냥 따내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따낸 뒤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원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지그를 파내고 여기다 깎은 걸 뒤집어서 얹은 다음에 이제 2차 가공,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워서 3차 가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아까 제가 재차 강조드린 건데 그거 이제 고정 방식에서 가공 과정에서 고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진공으로 할 건지 뭐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테이프로 붙일 건지 그리고 이런 전용의 지구로 할 건지 클램프로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후가공을 또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3차 가공에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가공이 미처 안 된 부분은 손으로 마무리하는 가공 그게 이제 후가공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필요 유무를 판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공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제 수가공 이런 경우 이거 원래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정석대로 하자면 그 사축 가공기 라우터라고 그러는데 사축 가공기에다가 물려가지고 걔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선반처럼 돌려가면서 깎아야지 원래 정상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업무가 이제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로드가 걸릴 경우에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먼저 의뢰한 사람한테 이 부분이 정확도가 있는지 단순히 구멍만 뚫어도 된다고 하면 비슷한 위치에다가 여기 손으로 뚫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순서가 결정됐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각각 2차, 3차에 맞는 지그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지그를 설계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그가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덩어리에서 파내고 이렇게 어떤 그 가공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구멍을 파낸 뒤에 요 얇은 슬릿을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알루미늄 같이 약한 거는 딱 잡았을 때 얘가 나사로 꼭 조이게 되면 그 조인 부분이 파이게 돼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요 슬릿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판에서 그 제품들을 이렇게 일일이 고정을 해서 이렇게 2차 가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이유는 한번 세팅할 때 이제 귀찮으니까 보통 한 번에 이렇게 많이씩 보통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생산을 할 때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만 할 겁니다. 하나만 하는데 굉장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까지 만들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각각 방법에서 여기다 볼트를 쪼여서 할 건지 또 여기 이렇게 기존에 어떤 구멍이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건지
고정 방법을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머리도 엄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지그를 파낼 때 이런 지그를 파낼 때 지그의 형태가 이 표면에 여기 빨래판처럼 되게 우둘두툴하지만 지그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몰드를 한다고 해서 굳이 얘네들을 다 이런 요소들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같이 복잡한 형태를 예를 들어서 1차를 방법 이 부분을 파낼 때 이 부분을 다 예를 들어서 요소를 다 표현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러지? 모델링 할 때도 너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닿는 면이 많으면은 얘가 모든 소재는 수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소를 탄다고 해서 얘가 고정이 안 되고 이제 딸깍딸깍 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접촉 부분만 접촉할 수 있도록 지그를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무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완벽한 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정도, 여기 구멍난 이런 부분 정도는 어떤 요소를 살려서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그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소재하고 그거를 뭘로 깎을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으려면 뭐 칼이 필요하고 흙을 만들려면 뭐 조각도가 필요하듯이 얘도 ABS를 깎을 때 전용의 툴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ABS 전용 툴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기 보시면 크기가 상당히 크죠. 3cm 가까이 되는 건데 얘가 깊이도 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날이 한 15cm 정도 이 정도 길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만 회전 이상 들어가면은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을 경우 고회전에서 얘가 막 진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 떨림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일단 가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걸 다 이제 봐줘야 되는 거고요. 적절한 길이의 공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툴이 준비가 됐지만 우리가 재료를 할 때 너무 소모가 많이 되면 여러 가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한 양을 해야 되는데 진공 부착식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작으면은 재료를 아낀다고 해서 딱 그 사이즈에 맞게 하다 보면은 너무 작은 경우에 그러면 얘가 가공 중에 이탈될 수 있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도 사실 이거는 이런 경우 얼마다 말씀 못 드리는 게 기계마다 진공 흡착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구멍이 가끔가다 뚫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진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상에 맞게 그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 미리 예측을 해서 가공 소재를 이제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크기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요. 알루미늄이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소재는 똑같지만 그 모델은 크기 똑같지만 준비해야 되는 소재는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재료하고 툴이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소개드렸지만 파워밀 이건 지금 파워밀 프로그램인데요. 파워밀 툴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툴패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명령을 내린 건데 저기 있는 이제 CNC 장비는 지금 저 안에 있는 장비는 우리가 이제 CNC라고 하는 장비 중에 굉장히 간단하고 다루기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초급 단계의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CNC 머신들은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좀 다루기도 까다롭고 그리고 사고 났을 경우 그 위험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디 부딪히면 견적이 뭐 몇천만 원씩 나온다든지 그런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 이제 보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그런 장비를 활용하지는 않고 대부분 아마 저런 라우터 장비라든지 조그만 조각기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CNC 머신을 돌리는데 CNC의 약자가 우리가 이제 NC가 수치제어 그러거든요.
그게 컴퓨터라이즈드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X, Y, Z 좌표를 계속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코드를 어떻게 내냐면 그게 점점점점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계속 세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X, Y 좌표 얼마 그거를 계속 보내주면은 제가 기계가 받아서 그냥 그 지령대로 그냥 수칙을 제어하는 거죠. CNC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로봇이죠. 로봇의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3축 장비지만 4축, 5축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깎는다고 하면은 팔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런 거에 축이 3축에서 4축, 5축, 7축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CNC 장비도 넓게 해석하자면 억지로 해석하자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어하기 위한 그 툴패스, 그게 이제 툴패스를 내는 툴패스 계산하는 게 그 수치 제어, 그 G코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산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나왔으면 컴퓨터 화면을 킨 뒤에 이렇게 이제 재료를 블록을 얹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꼭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재료를 쓸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서 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도 당연히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교육 받아야 되고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 CNC 머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테스트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나온 모델을 이렇게 화면으로 띄운 뒤에 이제 이렇게 툴패스를 선정해서 툴패스를 만들어서 G코드를 뽑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코드를 뽑아냈으면 그 이제서 이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CNC 머신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조작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머신들이 CNC 머신급들이라고 해서 보통 한 8억, 7억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부딪히면 몇천 단위로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재를 고정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숙련자를 하더라도 잘못 누가 말 걸거나 딴 생각하면 바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 그 기본적인 거는 모든 기계마다 복잡성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배드의 고정. 뭐냐면 내가 툴패스를 낸 대로 정확히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툴패스를 낼 때 잡았던 가공 원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점이라고 우리 이제 군대 가면 군대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상사가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기준이라고 뭘 하거든요. 몇 번 기준이면 그 기준점에서 걔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주변 사람들만 움직이는데 그 이제 기준점을 잡는 작업이 이제 여기 가공 원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가공 원점을 잡으면은 그 가공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공 원점을 잡고 그 다음에 Z축과 X축, Y축도 다 잡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끝났으면은 공구가 이제 대부분은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가공한다고 했을 경우에 얘를 처음부터 이런 데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크기의 어떤 그 덩어리에서 깎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를 깎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굵고 러프한 걸로 강하게 팍팍팍 크게 이제 많이씩 쳐내는 거죠. 일단 그걸 황삭이라고 하는 넓을 황자 해가지고 황삭이라고 하는데 황삭으로 쳐낸 뒤에 그 다음 이제 중삭, 정삭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뒤로 가서 점점 공구가 얇아집니다. 세밀해지고 처음에는 스피드를 빨리 하고 굉장히 강하게 팍팍 쳐내지만 그 뒤로 갈수록 그렇게 하면 이제 조더라고 그래서 표면 매끄러움 조더라고 하는데 조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삭 과정에서 굉장히 천천히는 아니지만 좀 세밀하기 위해서 좀 아까 저 황삭보다는 세밀하게 천천히 그리고 간격도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공구가
이런 걸 보통 한다고 해도 보통 대여섯비가 한 6, 7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먼저 다녔던 회사에서는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건데 매니폴드라고 해서 그 유압을 이제 분배하는 기구인데 그 부품 하나에 들어가는 가공을 위해서 그 가공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10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1번부터 100까지 지정을 했으면 그거를 CNC 머신에 1번부터 100번까지 딱 번호가 쓰여진 딱 제대로 꽂은 게 이 아까 툴패스는 컴퓨터에 자기가 입력한 거랑 똑같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연한 거겠죠. 나는 이만한 공구로 생각했는데 요만한 공구가 됐으면 아깝게 것이고 요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걸로 컴퓨터로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굵은 공구로 가공에 들어갔다 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깎아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그를 이제 고정할 거는 역시 이제 고정의 신뢰성, 다시 한번 고정이 제대로 됐는지 정확히 고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밀링 머신에. 그러면 아까 이제 툴링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기계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릴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건 기계마다 다 틀리고 장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건 한 10억짜리 기계인데 이거 헤드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공구가 물려가지고 얘가 우측 가공인데 물려서 이제 가공을 하다가 어디 잘못해서 어디 건드렸다 충돌이 났다고 하면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공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CNC 머신의 매뉴얼에 따라 다 그 어떤 기계를 새로 샀을 때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서 딴 데로 옮겨갔을 때 그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그 CNC 머신 관련돼서 업자라든지 아니면 판매자한테 교육을 받는 겁니다. 며칠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한 뒤에 그 조작 방법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해야지. 그거는 경력 1년이고 20년이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해도 저도 다 똑같이 교육받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가공 아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가공 툴패스가 나와서 스타트 버튼이 있거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누른 뒤에 또 그 속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이얼을 조절을 해가면서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하면서 이 처음에 최초 공구가 1번 공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처음에 탁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인서트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뒤에야 이제 그다음부터 정상 속도로 이제 요거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공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얘가 이제 심심찮게 최초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론 데이터가 다 있는 거 딱 놓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되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공구가 이제 얘도 세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한 개 하중을 벗어나면 공구가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 그 시간은 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구가 부러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 계속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칩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공구가 깊게 들어갈 경우에 칩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깎은 찌꺼기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걔가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결국 얘가 과열이 돼서 그것도 역시 공구 파절이나 아니면 ABS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절삭류가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라는데 과열이 일어나서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손상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충돌이 언제 일어날 수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충돌에 대비한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처리는 그렇게 가공이 끝나서 이제 부품을 얻었으면은 이게 이제 부품을 이렇게 얻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이제 지공 라우터기에서 깎은 건데 이렇게 따로따로 얻은 거를 이렇게 불로 피워. 이거는 이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피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바이크의 밴더, 풋바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디자인한 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저기 CNC 머신에서 가공한 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이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가공 과정에서 생겨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고정이 돼서 재차 강조했던 이유가 이게 고정이 안 돼서 3번인가 실패를 했던 가공인데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물론 단순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가공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공 중간에 계속 튀어나와서 계속 망쳤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양면 테이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써야 된대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끝에만 잡아줘도 얘가 버티는데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휘어지기 때문에 그냥 튀어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뒷면에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해결했어요. 그런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경우 다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리해두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연구 노트라든지 그런 어떤 소중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지그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실습 때 이제 사용할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메이커의 완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제 생각에는 메이킹의 완성은 전 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완성은 물론 도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장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인데 프라모델로라든지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 로망이거든요. 이 이제 스프레이 부스라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구하려고 하면 40만 원 정도, 30만 원 제대로 된 거 산다고 하면은 근데 그 사도 크기가 자기한테 맞지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할 경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아까 신호포템이라고 이렇게 쓸 때는 보통 14F, 16F짜리가 있는데 16F를 많이 선호합니다. 14F도 크기는 소형이지만 힘이 좀 약해서 보통 16F 정도 충분하게 이제 흡인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제가 모델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한 7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신호포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일로 이제 배출하는 방식인데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때 이것도 이제 설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얘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요거 이제 솔리드웍스로 제가 그린 건데 그러면 데이터를 인용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부품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셈블을 다 해서 이렇게 조립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성 예상도를 해서 그럼 이 어셈블리상에서 조립 완성된 걸 다 분해해서 이 판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이제 따로 짜내서 얘를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런 직사각형은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께 OT에 30mm 곱하기 100mm를 원한다고 하면 그 주문할 때 안에 30mm 곱하기 100mm 해서 OT에서 딱 주문서를 넣으면 그걸 딱 잘라주는 업체가 많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각형 재료들은 다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삼각형 재료가 나중에 뭐 손으로 따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진공 라우터기 물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그거를 판에 붙여서 그냥 종이 칼로 따내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때로는 밀리기보다 손이 더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밀링이나 3D 프린터로 해도 되는데 저는 밀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3D 프린터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지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3D 프린터로 했지만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라운드 처리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거칠거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체역학에서 보면은 속도가 늘어나면은 넓은 데서는 속도는 줄지만 좁은 데서 속도가 많이 나는데 특히 이런 입구 이런 부분이 날카롭게 되면 거기서 이제 소용돌이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딴 데는 좀 넓은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라운드하게 부드럽게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밀리기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따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부품이 이제 설계가 됐고 이걸 깎아야 돼요. 아까 이게 이제 모델 스타드에 들어가는 건데 모델 스타드 이걸 깎아야 되는데 어떻게 깎을까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하는데 질이 너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재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이걸 모델링을 잘 아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소재에다 이걸 직접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을 불어내죠. 그 이제 파워맨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제 밀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품이 그래서 저게 이제 저 부품이 생산된 부품이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안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그리고 보통 집이 아주 넓으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저희 베란다가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한 4-5대 뭐 있고 이래가지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놓다가 저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를 조립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 상태로 해서 전자레인지에다 올려놓어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난 도장을 해야 되겠다 오늘 프라모델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 이제 메이니 크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크립을 이제 장치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야겠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ABS로 이제 밀링을 해서 여기 아까 이제 그 라운드 된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밀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아마 이런 거를 비슷한 일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저기서 끝나는 대로 이제 그 시스템 하는 걸 제가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제가 들어가가지고 일단 CNC 머신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지금 다 들어와야 힘드실 것 같아서 한 15분씩 이제 들어오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지금부터 하여튼 그 오퍼레이팅 하는 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